동물 생명에 관한 동양과 서양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동물 복지, 동물 생명은 서양적인 사고방식보다도 늦었지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한 가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적인 사고방식의 동물복지 개념에 해당이 되고요. 오히려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아주 옛날부터 동물복지 혹은 동물에 대한 윤리를 생각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틀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불교가 중심 사상이 되어 왔었고, 이 불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윤회 사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다른 동물이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불교를 믿으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종교가 불교이신 분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윤회 사상 때문에 이 동물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개념들이 예로부터 있어 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이제 길을 걸을 때 지팡이를 짚으시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산을 가거나 길을 걸어가고, 근데 이것은 나이가 많은 스님이 허리가 아파서 짚는 것도 아니고 여승이 여자라서 짚는 것도 아니고, 모든 스님들이 대부분 다 지팡이를 짚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 내가 지나가는 발길에 작은 개미라든가 곤충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내가 밟게 되면은 생명을 해하는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걷기 전에 미리 지팡이를 두들겨서 그런 개미나 작은 미생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말하면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의 사상이 바로 불교 사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물 복지는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조금 다르죠.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 물론 기독교가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종교로서 성경책에 써 있는 대로 모든 인간은 신이 이제 창조를 했죠. 그래서 신이 인간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도 동물에 대한 존엄성이나 혹은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은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적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대를 조금 바꿔서 유럽 중세 시대 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세 기독교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에 해당이 되죠. 특히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또 인간이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세 시대에 있어서 동물 생명에 관련되는 생각은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두 가지, 살인이나 동물을 살생하는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유럽에 있는 중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은 기독교 사상에서 나와 있는 이런 개념, 즉 신이 인간이 죽어야 되는 날짜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 놨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그 벌은 신의 결정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 살인,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을 처형시키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반면 동물을 죽인다고 하는 개념은 보시면 신이 인간한테 모든 만물을 지배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먹고 살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개념과 동물 살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유럽의 중세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이 동물 생명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세 유럽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 관계에 있어서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 불배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지금처럼 스포츠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올림픽 같은 그런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을 즐겼죠. 이 왼쪽에 보시면 불배팅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왼쪽에 있는 소를 세워놓고 오른쪽에 있는 개가 얼마나 빨리 저 소를 쓰러뜨리는가에 관련되는 게임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그 불배팅에 저기 나와 있는 불배팅은 불독이 하는 게임에 해당이 되고요. 불독은 여러분들 사진이나 그림에서 잘 아시겠지만 코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가 안쪽으로 들어간 개를 개량을 했어야 중세 유럽에 있어서 저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소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게임에 이길 수 있는 위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즉, 그 소를 죽일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맥을 물어뜯는 방법도 있지만 개가 저 불독이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코를 입으로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불독은 입이 굉장히 크고 코가 안쪽으로 쭉 들어간 이유는 저 소의 숨구멍을 입으로 꽉 틀어막고 자기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코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개량된 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게임에 해당이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사진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중세에서는 그 인간한테 해를 끼친 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음에 처한 그런 그림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중세 유럽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물은 게임 혹은 인간한테 해를 끼쳤을 때 전부 처형하는 동물 생명과 관련되는 존중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럽 근대 사회 철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여러 명 계시죠. 데카르트라든가 혹은 칸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에 해당이 되고 중세 유럽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서 다양한 형태의 철학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데카르트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의식과 그다음에 물질 세계를 다 공유하고 있지만 이 동물은 그런 의식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컨셉인 것 같고요.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질 세계는 존재하나 생각할 힘은 없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동물은 잘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물질과 이성 세계를 모두 포함되어서 가지고 있고 인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 반면 동물은 물질 세계만 존재해서 아마도 인간이 생각하는 의식과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다. 즉 모든 동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먹기 위해서, 즉 사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배불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아마도 의식이나 생각할 힘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시대를 더 바꿔서 1500년대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죠.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조금씩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대가 1700년도 린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린네, 다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시고 있으시지만 이런 생명과학의 태동이 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물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린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학의 굉장히 대가죠.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분류학의 대부분은 다 린네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왜 침팬지 같은 경우는 호모에 그러니까 인간과 가까운 것에 포함이 왜 안 될까? 뭐가 차이가 있지? 인간하고 원숭이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다윈과 같은 사람은 종의 기원을 만들어 썼죠. 그래서 1859년에 더 오리진 오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인간은 진화돼서 그 미물로부터 어류로부터 시작해서 쭉 진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원숭이가 과연 인간으로 진화됐을까?
아마 이 학설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스무리하게 진화된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기원이라고 하는 1871년에 쓴 책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는 이 종류의 차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펀지하고 인간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읽고 더 많이 진화된 그런 차이가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갖게 될 만큼 많은 동물에 대한 생각이 진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19세기 영국에서 다양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생겨서 1822년에 다양한 형태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불배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법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서, 그 잔인한 동물을 학대하는 불독이 소를 물어 죽이는 이런 게임 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통과가 안 됐고요. 1822년에 최초로 소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법률이 영국에서 통과가 되는데, 이것이 동물에 관련되는 복지와 관련되는 법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1824년부터 시작해서 영국에는 SPCA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협회, 그리고 1840년에는 왕립 동물 학대 방지라고 하는 협회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영국이 동물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과 연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에 대한 동물 학대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 또 다양한 형태의 환경 생태 운동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 특히 동물 해방과 동물 권리에 관련되는 운동들이 최초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이 애니멀 라이트라고 하는 그 말을 최초로 사용한 피터 싱어라는 분이죠. 이분은 동물 해방과 동물 권리 운동을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이고요. 이전에 있던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피터 싱어 이전의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다, 인간은 상위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거나 동물을 해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중에 애니멀 라이트라고 하는 최초의 단어를 쓰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물 실험이나 동물 복지에 관련되는 대중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오른쪽에 보시면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 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된 단초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물 복지나 동물의 권리 혹은 동물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바로 이 책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재미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원숭이를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원숭이하고 사람들은 차이가 많아. 어떤 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하죠.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긴 줄기를 꺾어가지고 나무 사이에 집어넣어서 벌레가 달라붙으면 쏙 뽑아서 원숭이가 먹죠. 근데 이게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원숭이도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원숭이는 사용하지 않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숭이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가 약 25가지에서 30가지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로 DNA 구조가 많이 달라. 그래서 인간하고 동물은 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유는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 배열에 있어서 DNA 배열이 98.4% 같고요. 침팬지하고 고릴라는 97.1%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2, 3%의 유전자 배열의 차이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 특히 동물이 학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 여러분들 동물 복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 중에 하나죠.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전에 있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태까지 동물에 대한 개념은 동물은 우리 안에 갇혀진 동물들을 인간이 밖에서 관찰한 그런 내용들로 동물학자들, 동물행동학자들이 일을 하고 논문을 쓰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제인 구달이라는 분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연 분이죠. 어떤 것이냐? 원숭이가 함께 살면서 그 원숭이들의 구성원으로서 그 동물들을 바라보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환을 일으키신 분이죠.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 책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인간과 원숭이, 인간과 동물은 별 차이가 없고 인간과 동물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컨셉의 관찰 기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동물 실험을 하자 말자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세계 동물 실험을 하자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동물 실험을 한다는 것은 복지에 어긋나지만 인체에 유용한 전임상 시험을 통해서 인간에 유용한 다양한 바이올로직스 생물학적인 제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데 다만 윤리적으로 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 없다. 동물 실험 전인상 시험에서 약 안 먹으면 되지 왜 동물을 학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나눠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단체들 SHAC라고 하는 거, 페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셰파드라고 해서 돌고래나 이런 걸 잡는 거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또 일본에도 이런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아래와 같은 단체들이 몇 개의 그룹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동물 학대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동물 학대가 점점 이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학대는 기본적으로는 동물 실험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그런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2005년까지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만 국내에는 아직도 좀 드뭅니다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하는 실험동물 센터라든가 아니면 동물 실험을 하는 유명한 과학자들한테 방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물들을 훔쳐가거나 폭행을 하거나 밀가루를 던지거나 결함을 던지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동물 실험, 특히 생명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 또 동물 실험 지지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헬싱키 선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하고 인간의 생명을 구제하는데 전임상 시험,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한 단체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 실험 지지단체도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슬라이드죠. 왼쪽에 보시면은 누가 동물 실험을 멈추게 하면은 진짜 살인자, 그게 뭐냐면 암이나 백혈병 이런 인간의 불치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포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유는 뭐냐? 동물 실험은 인간의 수명을 20.8년이나 늘려줬기 때문에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동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윤리적이나 복지를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아래쪽은 복면을 들고 있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동물 실험 반대하는 사람이 동물 실험 앞에 있는 동물 실험실 앞을 깨려고 도끼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밑에 서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 너네들이 동물 실험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렇게 잔인하게 동물 실험하는 혹은 동물 실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를 깨는 것이 정말 정당하냐라고 하는 의미의 포스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필요학적으로 실험동물이나 실험동물을 사용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정말로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불필요하게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과학적인 목적이 충분하게 있을 때, 그리고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는 등의 목적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동물 윤리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즉 동물을 사육하거나 실험할 경우 충분히 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동물의 습관과 생리, 해부, 적절한 환경, 이거 여러분들 과목에 다 배우시는 거죠. 생물학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동물한테 위해를 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지식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동물 실험을 해야만 동물 복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물 실험, 동물 윤리에 관해서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라는 법으로 만들어진 나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법이 아니라 레귤레이션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내용, 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동물 복지의 컨셉에 대한 마지막 메소돌로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 실험은 반드시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인간의 인체에, 건강에, 그리고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동물 실험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그 단어의 앞자 R 세 가지를 따서 3R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아마 동물 실험,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 3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있었던 동물 복지 윤리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과학적인 이용을 통해서 동물 실험 윤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하우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대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동물은요, 기본적으로 하등동물부터 시작해서 고등동물까지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대체를 통해서 하등동물 쪽으로 동물을 사용해 주세요가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뭐냐? 왜 하등동물도 동물이고 고등동물도 동물인데 왜 이 동물은 하등동물로 써야 될까요? 그렇죠. 고등동물에 비해서 하등동물은 신경구조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대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계의 발달이 낮은 하등동물 쪽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동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홀바디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 실험, 내가 동물이라면 느끼게 되죠.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좋냐? 홀바디가 아니라 기관만 떼어내서, 혹은 기관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조직만 떼어내서, 아니면 그 조직 중에서 어떤 세포만 떼어내서 하는 실험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실험하고 있는 인비트로 실험과 같이 동물의 인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세포들을 이용해서 대체시켜주는 것도 대체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소는 동물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좀 줄여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수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동물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정말 유의성 있게 확연한 차이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해 달라는 것이 리덕션이라고 하는 감소의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파인먼트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배우는 거, 아니면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즉 고통을 줄이거나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 즉 물을 주거나 사료를 주는 것 또한 리파인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유는 뭐야?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동물 실험을 동물한테 실험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 연습을 하죠. 이것도 리파인먼트. 여러분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죠. 이것도 리파인먼트.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동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3R의 개념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첫 번째 개념과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슬라이드를 보여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뒷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3R 원칙 이후에 5R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그 5R에 대한 내용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타당성과 중복 실험 방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정리. 동물 복지, 동물 윤리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 굉장히 다양한 예를 설명했습니다. So what? 어떻게 하면 동물 복지, 동물 윤리, 특히 실험동물과 관련되는 내용에 있어서 동물 복지를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나는 그 방법들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동물 학대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할까에 대한 답은 저는 조 아래 써 있는 저 내용이 동물 복지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동물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동물 실험을 하거나 동물과 어떤 생명과학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동물을 행복하고 고통을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는 동물 복지의 개념이 있으신 연구자라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이 동물하고 입장이 바뀌었을 때 저 동물은 나한테 뭘 요구할까? 어떻게 해주면 저 동물은 좋아할까를 입장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종류의 컨셉, 개념, 철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how,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갇혀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면 잠시 풀어줘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물을 안 주거나 사료를 안 주어서 동물이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동물 실험에 지장이 없는 한은 물과 사료를 제공해주고 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정틀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틀에다가 집어넣고 동물 실험을 할 때 저기 오래 들어가 있으면 힘들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동물을 잠시 풀어서 편안한 상태가 된 다음에 다시 보정틀에 넣어서 체열을 한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개념은 다양하고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라는 개념은 바로 동물과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동물 복지를 실행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